한미기업인 친선포럼 회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달 회의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우리 서정렬 부회장님 말씀대로 여름이 됐고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 다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국 전쟁에서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60, 70년 지나서 이렇게 올 때까지는 모든 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교육의 힘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김세환 교수님이 적어주신 거에서 처음 알았는데, 그 정주영 회장님이 전국의 대학 총장님들을 울산 조선소에 초청해가지고 대학이 훌륭한 인재들을 우리 회사에 보내줘서 이렇게 큰 배를 만들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아직까지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된 나라에서 최근 아시다시피 이제 4차 산업혁명 이후에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우리도 선진국에 진입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쪽에 많은 투자와 또 학생들을 그쪽으로 인도해야 될 그런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양적인 과학교육에 집중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창의적인 교육으로 변환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과학교육의 최고 전문가이신 김도연 울산공업학원 이사장님을 모시고 의견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도연님, 이사장님 양력은 나중에 우리 김세환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걸로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김 이사장님 말씀을 잘 듣기로 하고 우리 회원 여러분 또 이제 다음번 모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김도연 이사장님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저로서는 큰 영광입니다. 김도연 이사장님에 대한 긴 소개는 필요가 없을 정도로 유명하십니다. 공학자로서, 교육자로서 또 정부의 부름을 받아 초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하셨습니다. 김도연 이사장님은 그보다 더 유명한 특징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인 대중송에서 가장 찾기 쉬운 분이시기도 합니다. 키가 굉장히 크신데요. 대중 속에서 우뚝 서 있는 분이 바로 김도연 이사장님이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김도연 이사장님은 일찍이 서울대 공대 재료공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으시고 바로 프랑스의 플레즈 파스칼 대학교 대학원에서 재료공학 분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플레즈 파스칼 대학은 이공계에서 프랑스를 대표하는 유명한 학교입니다. 김도연 이사장님께서는 학위를 마치시고 처음에는 아주대학교 교수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 뒤 3년 후에 서울대 공대에 스카우트 되셔서 재료 미세 조직 분야의 개척자가 되셨습니다. 2005년에서 2007년까지 서울대학교 공대 학장을 역임하셨고 학장 마지막 해에 일본 동경대학 석좌 교수와 한국공학한림원 부회장으로 초대되셨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시작되면서 초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임명되셨습니다. 장관을 마치신 후에는 울산대학 총장에 취임을 하셨고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2015년에서 2019년까지 포항공과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고 4년의 임기를 마치신 후 지금은 울산공업학원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참고로 울산공업학원은 울산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울산대학교 부속병원을 아우르는 이를테면 교육재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커다란 조직의 이사장님이시니 그 영향력은 여러 회원분들께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도연 이사장님은 또한 조선일보의 독자권익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계십니다. 혹시 조선일보가 보도를 잘못했다거나 논설에 모순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김 위원장님에게 연락하시면 수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김도연 이사장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요즘 오늘 아침 신문에 탑 일면 탑으로 나왔는데 우리 교육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게 사실은 그야말로 국가의 근간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래도 교육을 잘 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지난 50년, 60년 발전했는데 미래는 이거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 좀 갑갑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 그렇게 잡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문에 계속 대통령께서 소위 킬러 문항 이거 뭐냐 해갖고 나서 갑자기 그 다음날 대입 국장 교육부 경질되고 그다음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죠. 계속 나오고 수능에서 킬러 문항 뺀다. 킬러 문항이 뭐냐? 이게 잘 못 들으셨죠? 킬러 문항이 뭐냐? 킬러 문항 배제는 이재명 대선 공약이었다. 불안한 학생들 더 몰린다. 수능 출제위원이 학원에 문제집 장사한다. 이게 아주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조금 이제 해볼까 합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건 굉장히 우리는 대한민국 교육에서 수능은 굉장히 로컬한 문제인데 사실은 세계적으로도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게 거의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의견을 같이 합니다. 교육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그 교육의 문제에서 제일 세계적인 기관이 그래도 유네스코 아니겠습니까?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죠. 유네스코가 파리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 2차 대전 직후에 1946년에 다시는 인류가 이런 참혹한 전쟁을 겪으면 안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을 증진해야겠다. 그리고 과학과 문화를 전 세계가 모두 향유할 수 있어야겠다.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유네스코죠. 이 유네스코의 덕을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 유네스코 파리 본부에 가면은 거기 지하에 조그만 뮤지엄이 있는데 그 뮤지엄에 이 4학년 2학기 자연 교과서 이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전시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2012년 11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당시 사무총장이 되셔갖고 유네스코에 기증한 1956년판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우리가 쓰던 자연 교과서입니다. 이 얘기가 지난달인가 조선일보에도 크게 나왔더라고요. 반기문 씨가 기증한 겁니다. 근데 이 자연 교과서의 뒷페이지, 맨 뒷페이지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본에 유네스코와 움크라에서 인쇄기계의 기증을 받아 국정교과서 공장이 새로 생겼는 바 이 책은 그 공장에서 박은 것이다 하고 문교부 장관하고 감사의 글이 씌어 있는 그런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도 못 만들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1956년에 그 교과서를 유네스코가 만들어줬고 그걸로 공부했던 어린이가 유엔 사무총장이 된 겁니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기적 같은 나라입니다. 그 기적 같은 나라의 한 사람이 또 반기문 총장이죠. 그러니까 유네스코가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업적입니다. 대한민국 자체가. 그리고 반기문 사무총장.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시가 돼 있죠. 그런데 그 유네스코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946년에 이제 만들어지면서 교육은 이렇게 하자라고 이제 큰 강령 같은 걸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25년 후에 1971년에 앞으로의 교육은 이래야 한다 하고 71년에 이제 교육에 대한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유네스코가. 그리고 또 25년이 지나서 96년에 앞으로의 25년은 앞으로의 4반세기 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가야 한다 하고 96년에 보고서를 하나 냈고 2022년에 다시 또 앞으로의 25년마다 앞으로의 25년은 유네스코에서 봤을 때 전 세계 교육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고 그 책을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Reimagining Our Futures Together 우리의 미래를 다시 한번 그려보자 하는 겁니다.
우리 이미지는 완전히 특히 교육의 문제에서는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 한다. 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네스코도 참 일을 잘합니다. 유네스코 전 세계 유네스코 중에서 대한민국 유네스코가 이 보고서를 제일 먼저 번역을 해서 냈습니다. 이렇게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그래서 2022년 4월에 작년 4월에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건 유네스코 차원의 보고서니까 굉장히 커다란 줄기를 얘기합니다. 굉장히 커다란 줄기를 얘기하는데 이 보고서에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잘해온 것도 있다. 그러니까 뭘 계속해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뭘 버려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버릴 것도 또 많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새롭게 할 일은 무엇인가. 이런 걸 다 각국에서 혹은 각급 학교에서 다시 생각해 보자. 그런 아주 커다란 그런 보고서라고 그런 제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 보고서를 만들었나, 왜 이런 보고서를 만들게 됐나 하는 거에 대해서 유네스코 차원에서 자기네들이 낸 The futures of humanity and our living planet are at risk. We are at a turning point. Urgent action is needed to change course and transform the future. Everyone alive today has a tremendous obligation to future generations to ensure that their world is one of human rights, abundance, and not scarcity. Education is one of the key ways we address inequality, exclusion, and work on healing our damaged planet. But to transform the world, education needs to be transformed. UNESCO launched its Futures of Education initiative to bring the world together to reimagine how education can shape the future. Despite the urgency of action and in conditions of great uncertainty, we have reason to be full of hope. Education can help us make a peaceful, just, and sustainable world. For this, we need to renew education by asking what that we do now should be continued, what should be abandoned, and what needs to be invented afresh. A new social contract for education needs to be built. Collectively, we must strengthen education as a global common good. Let's all work together in our communities and across the world to ensure that education best supports our shared futures. 그렇습니다. 사실은 인류 문명 이 자체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결국은 좀 전에 봤듯이 교육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미래 세대가 해결해야 되니까요. 교육을 잘 시켜야죠. 그냥 자연재해, 기후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면은 이거 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작년 여름에 강남구 서초동 장면입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에 파키스탄인데 파키스탄은 국토의 3분의 1이 잠겼습니다. 그리고 수재민이 3,300만 명이 나온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후 변화의 원인을 주로 이렇게 CO2 그러니까 이 산업 문명이 만들어낸 CO2 때문으로 생각을 하면은 파키스탄 같은 나라는 전 세계 CO2의 0.3% 정도만 생산한 나라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나라죠. 그러니까. 그런데 저렇게 피해는 혼자 보고 있죠. 그래서 그 유네스코 그 보고서에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큰 줄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교육은 각자 잘 되자, 각 나라가 잘 되자, 우리 사회가 잘 되자 그런 각자 도생, 각계 약진이었는데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전 세계가 온 인류를 생각해서 함께 가는 그런 교육을 좀 시키자 하는 게 제일 큰 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새로 해야 되는가, 혹은 뭘 버려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 커미션의 인터내셔널 커미션이 2019년에 조직이 됐는데 제가 거기 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잘 아는데 아까 사회자가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어디 가도 이렇게 저렇게 쓰면은 보통 이렇게 머리가 좀 잘리는데 저기도 좀 잘렸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첫 번째 모임이었습니다. 2020년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전체 18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3개월마다 매번 2박 3일씩 2년간 회의를 한다. 그렇게 이제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첫 회의를 마치고 들어올 때 1월 28일에서 30일 날 회의를 하고 2월 2일 날 공항에 들어오는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2020년 2월 2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후 2년 동안 전혀 이건 못했죠. 이 커미션 모임은 못하고 여기 위원장이 저 제일 가운데 서신 작은 여성인데 이디오피아 대통령이십니다. 이디오피아 현직 대통령이신데 대통령이 전 세계 교육을 이디오피아가 또 자기네 나라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 나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교육을 위해서 계속 시간을 내고 그러는 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바로 2020년 제가 뭐 요즘 동아일보에 글을 쓰는데 코로나가 바꾼 대학 풍경 뭐 이렇게 해서 글을 썼습니다. 근데 그 코로나라는 게 이게 엄청난 저는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그 변화를 갖고 온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 빨간 표시된 부분에 제일 큰 변화가 서양 역사에서 제일 큰 소위 패러다임 변화가 BCAD 아니겠습니까? Before Christ. 그다음에 안노 도미니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 그걸 뭐 굉장히 큰 갈래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거나 마찬가지로 아마 앞으로 한참 지나면 이 BCAD가 Before 코로나와 After Disease 이렇게 쓰일지 모릅니다. 그만큼 저는 이게 굉장히 커다란 문명사적인 변환의 어떤 그런 포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유네스코 인터내셔널 커미션 매번 뭐 이런 줌으로 회의를 했죠. 줌으로 석 달마다 한 번씩 회의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이니까 맨날 저한테 떨어지는 시간은 밤 11시. 밤 11시. 그럼 그게 뭐 파리 시간은 3시, 4시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까 그런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그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구분을 그냥 임의로 하면은 산업혁명 이전은 1750년이고요. 그 다음에 250년쯤 잡아서 1750년부터 2000년까지는 250년간은 산업문명 시대입니다. 이 산업문명 시대고 그리고 우리 2000년부터 이제 디지털 문명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이 바뀌는 문명이 바뀌는 그런 변화의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 디지털 문명을 확 가깝게 이렇게 다가오게 한 게 저는 또 코로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교육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교육만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바뀌었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산업혁명 이전에 교육 받는 사람, 교육 대상을 생각해 보시면 산업혁명 이전의 교육은 그건 왕족과 귀족을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과 부를 세습하기 위한 그것이 교육의 목적이었죠. 그러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산업문명 시대가 열리면서 공장에서 일을 해야 할 많은 다수의 노동자가 필요하고 그들은 적어도 글은 깨우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의무교육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의무교육이 생겼고 그 다음에 그 조직을 조금 잘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고등교육이 필요하고 엘리트가 교육되기 시작했죠. 디지털 문명 시대는 또 바뀝니다. 이게 그러니까 점점 더해지는 거죠. 의무교육도 필요하고 고등교육도 필요한데 확실히 이제는 평생교육이 필요한 평생교육의 시대입니다. 평생 공부하면서 살지 않으면 못 사는 시대가 된 거죠.
그다음에 뭐 교육 방법 같은 것도 밑에 보면 산업혁명 이전에는 1대1 가정교사죠. 그런데 산업문명 시대에는 흑판 앞에 교수가 있고 학생들은 교실에 전부 앉은 그런 형태였고요. 반면에 디지털 문명 시대에는 이제 언제 어디서나 편한 시간에 학습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굉장히 빨리 다가왔습니다. 이런 시대가 급히 다가왔죠. 자, 그래서 사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어쩌면 산업혁명 이전부터 사람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이 도대체 인간이란 무언가, 사람이란 무언가 이런 질문을 항상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산업문명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교보문고에만 가서 찾아봐도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이렇게 책이 많습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다 맞는 말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인간은 고독한 존재다. 인간은 경제적인 동물이다. 뭐 인간은 협력하는 존재다. 뭐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인데 디지털 문명 시대에 들어오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고 물어보면 거기에 하나가 더해졌습니다. 하나가 더해진 게 뭐냐면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요즘 인간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인간이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게 인간입니다. 스마트폰 없이 못 사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만화도 있죠. 까마귀 둘이 허수아비 보고 저거 사람이야? 저거 인간이야? 그랬더니 걱정할 거 없어. 저 허수아비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스마트폰을 안 보고 있잖아. 그렇습니다. 서 있는데 스마트폰을 안 보고 있는 거는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지나다니면서 한번 오늘 관찰해 보십시오. 버스 정거장에 서서 기다리는데 스마트폰을 안 보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뭐 100% 봅니다. 그런데 그 스마트폰이 이거 언제적부터 이렇게 스마트폰 안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여기 혹시? 스마트폰 안 갖고 계시면 제가 하나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이거 언제적부터 우리가 이거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에서 처음 스마트폰,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만든 게 2008년입니다. 우리나라에 조금 들어오기 시작한 2010년부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쓰기 시작한 게. 그러니까 지금 10년 됐습니다. 10년. 10년 사이에 삶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이거 없으면 못 살지 않습니까? 앞으로 10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또 뭐 진짜 상상을 할 수 없이 그렇게 바뀌고 있는 디지털 문명 시대가 그렇게 지금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어서 모든 건 물어보면 이 속에 다 있는데 그걸 아직도 계속 외우라고 가르칩니다. 외워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이런 게 참 문제죠. 그 마치 그러니까 산업 문명이 디지털 문명으로 바뀌는 거는 이건 석기 시대가 청동기 시대로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대변화입니다. 아주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석기 시대 때는 학교에서 뭘 가르쳤을까요? 석기 시대 때는 학교에서 물론 학교라는 게 꼭 생업을 가르치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하게 가르친 게 석기 시대 때 학교에서는 돌 깎는 법을 가르쳤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돌은 이거는 도끼 만드는 데 좋아. 혹은 이런 돌은 화살촉 만드는 거야. 하고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겠죠. 청동기 시대가 되니까 그런 지식이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어떻게 하면 쇳물을 녹여 붓는가 하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산업 문명이 디지털 문명으로 바뀌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는데 우리는 계속 과거를 계속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대한민국 교육은 청동기 시대에 들어섰는데도 계속 돌 깎는 법만 가르치고 있는 이거 빨리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돌만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 대한민국을 이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은 대한민국 진짜 대단한 나라입니다. 아까 제가 뭐 반기문 총장 말씀드렸지만 1961년 서울입니다. 1961년에 국민소득이 90불이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뭐 어떤 데 보면 68불이라고 그러고 뭐 근데 뭐 90불이나 68불이나 뭐 제대로 못 먹고 사는 건 마찬가지죠. 뭐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하여튼 100불 미만이었습니다. 1970년에 280불이 됩니다. 경부 고속도로가 생기고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35,000불이 됐죠. 35,000불. 이게 지금 1961년 저 사진이 서울의 청계천입니다. 서울의 청계천이고 2021년 요 밑에 사진도 서울의 청계천입니다. 이런 변화가 한 세대, 두 세대 만에 일어났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혹시 1961년에 저 청계천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 여기 조금 있을 것도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본 것 같습니다. 이런 청계천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는데 그 청계천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기적이죠, 기적. 기적 같은 발전입니다. 그냥 전 세계에서 보면요, 전 세계 GDP를 나눠 보면은 한 4분의 1이 미국이고요. 4분의 1이 미국이고 제가 프랑스하고 비교하면 프랑스가 전 세계의 3%입니다. 경제적인 비중이. 우리나라가 2%입니다. 우리나라가 2%. 그야말로 여기 계신 경제인 여러분들이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 주신 거죠. 프랑스의 3분의 2 되는 그런 지금 경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등은 미국이고 25%, 차이나가 한 20% 되고요. 그냥 쭉 내려와서 한국은 10등, 그야말로 탑 10 국가의 이름을 올리고 있죠. 여기 그 1인당 GDP per capita로 보면은 프랑스가 43,000불, 한국이 35,000불 이렇습니다. 하나도 떨어질 게 없는 나라입니다. 이제는 전 세계 어디 내놔도 대한민국은 확실하게 선진국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우리 보고 선진국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문제는 굉장히 많죠. 문제가 많다는 게 우리의 지금 굉장히 큰 문제 하나가 고령화 아닙니까? 고령화. 대한민국 고령화. 근데 다른 나라들도 구라파의 다른 나라들도 다 고령화 문제를 겪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령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가 7%면 고령화 국가, 14%가 되면 고령 국가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죠. 그런데 그 7%에서부터 14%로 그 변화된 그 기간을 보면은 프랑스 같은 나라는 1865년에 7%였습니다. 근데 1980년에 14%, 115년이 걸렸습니다. 그 고령화가 그만큼 일어나는 115년 동안 다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점을 다 수용할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보시다시피 이것도 세계 기록입니다. 16년 만에 지금 그런 기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115년 동안 그 충격을 다 흡수하면서 바꿔왔는데 우리는 하나도 지금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죠. 16년 만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바뀌고 이제 초고령 사회로 가는 건 더 빠릅니다. 대한민국.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특히 인구 분포를 보면은 이게 이 인구 분포를 보면서 아까 얼핏 우리 회장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60대 이상은 저는 확실히 후진국 시절의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아까 100불 시절에 그때 초등학생 후진국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갖고 있는 게 어렸을 때 교육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유치원 때 배웠다 그런 것처럼 사실은 어렸을 때 10대 초반의 그 교육 그때 받았던 교육 그게 평생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0대 이상은 다 후진국 사람들입니다. 제가 보기엔 우리 지금 선진국에 살지만 그런데 40, 50대는 그보다 훨씬 좋은 데서 이제 컸죠. 초등학생 때 중진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선진국 초등학생 이게 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에서. 자 이렇게 보면은 결국 대한민국은 후진국 노인들께 배운 중진국 어른들이 선진국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렇습니다. 이 학생들이 보기에 이 후진국 노인들 이건 진짜 저를 포함해서 이게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가 선진국 학생들 보고 너 후진국 마인드를 가져야 돼 임마 새벽부터 깨서 일하고 밤늦게까지 그런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고 확실하게 후진국 노인들이 바뀌어야죠. 후진국 노인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 제도도 그냥 이 후진국 제도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나도 그걸 그냥 강요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애들한테.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유네스코 보고서에서 버려야 할 일이 뭘까? 우리 교육에서 진짜 버려야 하는 거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딱 하나만 꼽으라 그런다면은 버려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걸 하나만 꼽으라 그런다면 저는 평가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평가제도. 어느 조직이건 그것이 뭐 학생이건 군대건 회사건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도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뭐 교육 목표가 홍익인간이고 뭐 좋은 말 다 써도 하나도 그하고는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평가를 턱걸이만 갖고 평가한다. 턱걸이만 갖고 서울대학교에서 입시를 뽑는다. 그러면 턱걸이 400개, 500개 하는 애 막 나올 겁니다. 그것만 할 테니까요. 이 평가가 결국 그 시험이 교육을 지배합니다. 막 말씀드렸듯이 군대에서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 군대가 달라지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우리나라 시험의 압도적인 존재는 수능입니다. 수능. 그 수능 하나로 대학이 결정되고 그걸로 평생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애들이. 딱 그 수능 시험 하나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능 시험만 보고 나면은 그 다음날 바로 BBC에서 방송 뉴스를 합니다. 야, 세상에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아직도 이런 시험을 봐 하는 조금 좀 비아냥 같은 좀 하여튼 2021년 11월 17일 날 수능 시험을 보고 그 다음 날 BBC 뉴스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그러나 eat, study, sleep. 그러니까 먹고 공부하고 자고 반복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학생들 얘기입니다. 한국 학생들은 12년 동안 학창시절을 수능을 위해서 보내거든요. 얼른 먹고 가야 돼요. 진짜 완전 새벽 2시거든요. 얼른 자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왜 이렇게 불쌍해 보이지? 저는 행복하답니다. 예. 시험 보는 날 8시간의 마라톤, 수능, 대학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미래 커리어를 결정하고 친구 관계까지 결정한다. 수능이 딱 100일 남은 날이어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해왔던 모든 준비 과정이 다 끝난다는 게 실감도 잘 안 나고 한국에 10to10이라고 봤어요.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학원에서 있는 걸 10to10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걸 아마 한국 학생들은 어린 나이부터 많이 겪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과외를 하러 갑니다. 제일 힘든 점은 이 상황이 계속 반복돼요. 내일 아침에도 일어나서 똑같이 어제랑 똑같은 하루 보내고 주말에는 더 일찍 일어나서 더 열심히 해야 하고 그게 계속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니까 너무 힘들고 지치는 것 같아요. 진짜 지칠 때도 엄청 많고 오고 싶을 때도 엄청 많고 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는데 친구들이랑 소소하게 대화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서 그나마 스트레스 풀면서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영국의 BBC 뉴스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 여학생 인터뷰를 들으면 진짜 가슴 아픕니다. 그 하루 종일 학원에 있는 것 같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를 보내고 주말에는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너무 힘들고 지친다. 울고 싶을 때도 많고 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다.
이게 우리나라 18살 청소년들의 지금 상황입니다. 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다 해서 우리나라에는 지금 청소년 자살이 제일 높은 나라는 1000명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꼭 성적하고만 관련된 건 아니겠지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 나라가 이게 뭡니까 지금? 이건 너무 안타까운 것 같고 이걸 그냥 다 우리 후진국 노인들이 그냥 다 그렇게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그렇게 고생했어 임마 뭐 예? 이거 진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수능이 진짜 문제인 게요. 수능이 그러니까 수능이 18살 애들을 50몇만 명을 하루에 모아놓고 보는 시험 아니겠습니까? 8시간의 마라톤인데요. 이게 그 50만 명을 구덩이 속에다가 저는 불구덩이 속에다 집어넣어놓고 그 다음에 그걸 그냥 순서대로 한 명씩 빠져나오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등수를 매겨야 되니까 소위 변별력 때문에 그런 시험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몇 년 전에 주한 일본 대사였던 분이 여기를 그만두고 일본에 가서 책을 썼는데 그 제목이 뭐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행복하다 아닙니까? 거기에 수능을 제일 큰 이유로 적었습니다. 수능이 그런 상황입니다. 얘네들이 가서 첫 시간에 만나는 게 첫 시간에 국어 시험을 봅니다. 국어 영역 시험을 보는데 80분간 봅니다. 80분간 보는데 제가 여기 이런 거를 10장을 앞뒤 인쇄된 10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16장을 푸는데 이렇게 해서 16장입니다. 이거 한번 이건 뭐 그냥 인터넷에서 쉽게 그 문제를 찾을 수 있으니까 한번 5분 안에 한 페이지를 읽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못 읽게 도저히 80분 안에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근데 애들한테 첫 시간에 이런 걸 시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16장 시험을 보는 건 좋은데 그걸 왜 80분에 해야 됩니까? 요즘 세상에. 그걸 뭐 160분에 하면 왜 안 됩니까? 시간이 뭐가 그렇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변별력 때문입니다. 빨리 등수를 이제 줄을 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험이 몽땅 줄 세우기 위한 그런 시험들입니다. 여기 이 문제들을 읽다 보면은 꼬고 또 꼬고 도대체 근데 진짜 또 놀라운 건 이거를 만점 받는 애들이 한 1000명 됩니다. 국어. 저는 다 읽지도 못. 그러니까 걔네들은 얼마나 많은 훈련을 12년 내내 그것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겹고 거기에 이제 킬러 문항이라는 것도 종종 등장합니다. 이게 갑자기 뭐 요즘 화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어젠간 뭐 교육부 장관께서 킬러 문항을 23개인가 꼽아서 이런 거다 했는데 그거 다 아는 겁니다. 보면 다 어느 게 킬러 문항인지 아는데 뭐 그건 몽땅 다 킬러 문항들입니다. 거짓말 좀 보태면 모든 게 다 킬러 문항입니다. 하나하나를 쉽게 뭐 이렇게 이건 이거로구나 하고 찾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기 킬러 문항 작년에 나온 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농계의 수컷은 집게발 하나가 매우 큰데 큰 집게발의 길이는 게딱지 폭의 상대 성장을 한다. 농계의 게딱지 폭을 이용해 큰 집게발의 길이를 추정하기 위해 다양한 크기의 농계의 게딱지 폭과 큰 집게발의 길이를 측정하여 다수의 순서쌍을 확보했다. 그리고 L 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그래프의 가로축과 세로축에 각각 게딱지 폭과 큰 집게발의 길이에 해당하는 값을 놓고 우리 미래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한 거에 대해서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담 스미스 300주년 그러는데 국부론 우리나라 이제 10강, 뭐 6강 이런 얘기하고 보니까 이제 국부론의 그 다음 세대 우리가 퍼스트 무버로서 이제 그 수능 문제는 어떤 제도의 문제라면은 스웨덴의 손베리와 같은 16세 소녀가 그런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교육, 어떤 철학, 퍼스트 무버로서의
인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특히 요 근래 글로벌 공유주의 비극, 기후변화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막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이 이니셔티브를 갖는 그런 철학, 국가적인 그런 게 정체성이 있어야 선진국으로서 또 교육의 방향도 이렇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웨덴의 경우는 출산율이 우리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또 남녀의 어떤 리더 그룹도 오히려 여성이 많습니다. 그런 데서 예를 들어서 16세 소녀 그레타 툰베리 같은 소녀가 나오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노벨 과학상도 지금도 항상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더욱이 이사장님은 교육부 장관님도 하셨고 또 전공을 과학 이쪽에 하셨고 또 유네스코 이렇게 문화까지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들게 키우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 시들어 버립니다. 그런 데서 노벨상 받으면 저는 큰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아까 저도 경제적으로는 10대 선진국이다라고, 10대 국가 맞습니다. 10대 국가고, 그리고 경제가 제일 중요하죠. 어떤 측면에서건 경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10대 국가이면 맞는데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아직 많이 뒤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뒤떨어져 있어서 계속 그걸 바꿔가야 하는데 그게 이제 교육의 힘이죠. 그래서 교육을 지금 같은 교육이 아니라 뭔가 판을 좀 크게 바꾸어서 잘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 세대가 행복하게 키워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네. 네. 원암문화재단 이사장 이기남입니다. 정말 오늘 이 강연을 들으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왜 우리 교육이 자라나면 우리 정말 우선 우리 후손을 이렇게 죽이는가,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죽이는가. 그래서 이것을 들으면서 제가 교육개혁이 한 방에 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은 수능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수능을 중학교 졸업할 적에는 어떤 정도의 기본을 가져야 됩니다. 수능 문제를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자가 90% 되도록 그렇게 기본적인 것을 배수하는 거. 그 다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갈 때는 고등학교 졸업받는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학력을 가져야 되는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수능 문제를 내고 거기에서 100점을 맞는 사람이 정말 90%가 되도록 수능 문제를 그렇게 내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뛰어놀고 체력을 하고 노는 데에서 우리가 노는 걸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체험을 통해서 느끼고 하도록 모든 것은 지금은 스마트폰에 다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모든 답이 있고 다 있습니다. 물으면 그것을 또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다 답을 해주고,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면서 이런 스마트폰에서 모르는 걸 묻고 해가면서 그렇게 이제 요즘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면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보다 다른 것을 자기 스스로 습득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좋은 기계가, 좋은 선생님이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나와 있는 이것을
활용하도록 처음부터 길을 걷는데도 다 이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훈련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은 교육개혁은 한 방에 그냥 다 되고 되지고 그런 교육부의 관리들을 확 줄여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은 부분 동의합니다. 근데 저는 교육은 한 방에 해결하면 안 됩니다. 교육은 혁명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저는 수능 같은 문제도 수능 문제 이것도 앞으로 10년 후에는 좀 좋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방향성이라도 가졌으면 그런 기대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똑같습니다. 이게 뭐 킬러 문항 빼고 전혀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안 됩니다. 지금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간을 갖고 10년을 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방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수능 문제 출제에 대한 예. 수능 문제 출제도 말씀대로 90%가 100점 받고 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대학교에서 학생을 어떻게 뽑습니까? 대학교에서 학생 수능 시험이 아니라 출제 문제가 대학마다 특색 있게 내야 됩니다. 물론이죠. 맞습니다. 그건 수능 시험 가지고 맞습니다. 뽑는다는 것 자체가 근데 지금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법이 서울대학교 이런 데는 지난 정부에서 40%의 학생은 수능으로 뽑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40% 뽑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에서 그걸로 1,000명을 뽑는데 5,000명이 동점자가 오면 그 다음에 생일 순서로 뽑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동의한다는 얘기입니다. 저 야단치지 마십시오. 제가 동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다음 이용환 장관님. 먼저 아까 말씀하신 예 중에서 가난한 시대에 사람이 젊은들한테 하는 얘기였습니다만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교과서를 교과서를 바꾸는 게 정리하는 게 힘들죠. 그래서 나는 한 가지만 얘기 들으면요. 장관님 정부에 계실 때에 이명박 대통령 말씀에 직접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육군사관학교에 들어온 사람들의 70%가 6.25 전쟁을 이북에서 쳐들어온 게 아니라 남쪽에서 쳐들어왔다고.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다시 교육을 받아서 붙인다고. 근데 그 말씀을 듣고서 나라도 이제 이북에서 남침 준비 현장에 동원됐던 사례들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걸 한 적이 있는데 그와 같이 잘못된 교육 방향을 제대로 정도로 고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내가 참 어려운 문제 같은데 한번 말씀 듣고 싶어서 썼습니다. 어려운 문제인지 잘 아시니까 제가 정답을 못 드리는데 우리나라 교육이 더 지금 크게 문제인 게 여기에 이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 갈등에 이념까지 들어가 있어서 사실 교육이라 그러면 보통은 이제 이렇게 형평성과 수월성 양날개로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건데 한쪽에서는 그 수월성을 죽이는데 지금 진력했고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은 아까 그래서 저 이사장님 말씀을 드렸을 때도 시간을 갖고 해야지 하루 아침에 뭘 바꾸면은 정권이 바뀌면 또 다 바뀝니다.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진짜 아쉬운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을 말씀드린 게
10년으로 우리 국민들이 모두 하여튼 의견을 모으면 그건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가능할 것 같고 10년 후에는 오늘 태어난 애가 10살 때는 지금보다 좀 나으리라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으면 기대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네. 예, 예. 우리대 강서성에서 장관을 지내셨지만 그 교육부 장관 지낸 분들이 참 잘했다는 칭찬을 받는 분들이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교육행정이 각 분야의 전형에 중대하고 또 한 개인이 그 필요한 각 분야를 커버할 만한 시간을 못 가졌다는 걸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교육부 장관은 교육행정을 집행하는 집행위원회인데 교육정책 위반은 이제 여러 각 분야라든가 과제별로 말하면 이념이라든가 예를 들어 공정한 그 인선을 해서 한국적으로 전체해가지고 그 기구로 하여금 각 분야에 대한 교육 정책을 위반해서 그 위반된 이제 그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교육장관이 됐고 이렇게 되면 상호 보완이 돼가지고 교육행정이 더 잘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발전을 시킬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그것도 뭐 좋은 진짜 타당한 지적이신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 어렵다는 우선 사실은 그 진짜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는 정부가 바뀌어서 교육부 장관을 인선을 하면은 그것이 뭐 지금 야당 지금 여당 그거하고 상관없이 반대당은 우선 교육부 장관을 완전히 무자격자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힘을 다 빼놓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그렇습니다. 완전히 힘을 다 빼놓고 들어가서 통솔할 뭐 기운도 안 남게 그렇게 초기부터 힘을 뺍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국회가 어떤 지금 제 경험을 제가 뭐 이렇게 정책을 하나 갖고 가면 야당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되니까 그 국회의원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리면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 당시에 저보고 이거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이거 당신이 하면 안 돼. 우리가 집권하고 해야 돼. 그래서 안 해줍니다. 굉장히 나쁜 정책 갖고 가면 또 안 해줍니다.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그런 이상적인 제도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네. 예. 먼저 질문.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신용평가회사인 KCB의 제품인 이경환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기서 수능을 본 분이 이제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수능을 본 지 이제 10년이 지났고, 제 기억을 되살려보면, 저도 이제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행히 이제 수능을 잘 봐서 수능으로 이제 고려대학교에 입학을 하긴 했는데, 그때가 굉장히 많이 괴로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을 봤던 제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일단 수능이 계속 확대되는 게 수능으로 제가 이 대학을 갔지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능으로 가면은 가장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그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물론 어떻게 보면 점수로 나오니까 공평하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근데 과연 그 점수가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써야 되나. 그래서 수능이 확대된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능으로 갔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수능에 목매냐면은 이 대학교가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대학을 잘 나와야 좋은 회사에 가고 이제 계속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셨던 그런 고졸들 채용 우대하는, 그리고 고졸로 나와도 이렇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하는 그런 제도들이
잘 유지가 됐다면은 지금보다 좀 대학 진학률도 낮아지고, 그리고 이 수능이 목매이지 않았을까, 목매이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좀 수능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럼 혹시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수능 제도 말고 다른 대입 전형 방법이 혹시 전형이 있으실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수능을 없애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수능을 일단 좀 장시간을 두고 저는 일단 서술형 문제가 조금씩이라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점도 받고 한 문제에서 7점도 받고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서 그런 게 점차 확산되면은 중고등학교 교육도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학생, 대학, 결국 대학이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대학이 서열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이제 지방에도 좋은 대학 만들고 뭐 그래야 되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사실. 뭐 이론적으로는 이제 뭐 누구나 동의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어서 대학교 입시는 아까 제가 그 인터뷰 기사에서 사람을 점수로 뽑는 거는 진짜 아닙니다. 사람이 점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93점 받나 94점 받나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전혀 점수가 아닌데 사람을 점수로 뽑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그 칼텍 거기 입시처에 들어가면은 사람 뽑는 건 자기는 학생 뽑는 게 과학이 아니다. 그 제일 유명한데 과학이 아니라 사람 뽑는 건 예술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게 뭐 그런 얘기 하면은 봐라 뭐 몇 년 전에 그랬어요. 정유라 봐라, 조민 봐라, 니들 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그래도 이게 공정하다 그러는데 전혀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공정하지 않은 건 이미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들은 SAT 안 봅니다. 이제 성적을 안 보기로 했어요. 이게 워낙 좋은 집안의 애들이 성적을 잘 받는다. 그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강남에 태어나서 강남에 있는 애들이 훨씬 성적 좋습니다. 수능. 이게 뭐가 공정합니까? 그래서 대학에 맡겨야죠. 대학에 맡겨서 대학이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대학이 뽑고 거기에 부정이 있으면 그거는 확실하게 처단하고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줄만. 네. 저는 시골에서 선박 설계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제도를 잘 모릅니다만 오늘 들어보니 수능이 문제는 있는 줄 알았는데 좀 재밌을 정도로 잘 들었습니다. 평소에 생각하는데 아까 이사님 말씀하고 제가 일맥상통하는데 저는 문명을 A, B, B, C 그다음에 코로나 이전 이후보다는 2010년 그러니까 스마트폰 탄생과 탄생 인물을 보고 싶은데 5장 7부라 휴대폰 없이는 아무데도 안 가실 겁니다. 좀 다. 그런데 수능에 왜 휴대폰을 사용 못하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방법, 요즘 이제 생성형 GPT 올해 원년이 되겠죠. 여기에 관련된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뽑을 것 같아요. 수능에 혹시 스마트폰 사용을 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뭐 스마트폰 왜 못 쓰겠죠? 제가 사실은 30년도 더 됐네. 1990년에 미국에 그때 저희 집 애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학교에 넣었더니 준비물에 계산기가 있더라고요. 미국 애들이 90년 그때 초등학교 애들이 42 더하기 24 이거 계산기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야, 이 미국 망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훨씬 더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계가 훨씬 더 잘하는 걸 왜 사람이 그걸 다 해야 되는지, 그 스마트폰을 못 갖고 들어가게 하고 대학에서도 챗GPT를 못 쓰게 한다고, 말이 안 돼.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그거는 150년 전에 자동차가 나왔을 때 자동차가 빠르고 위험하니까 자동차 사용하지 못한다. 자동차 타고 다니면 안 된다.
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게 될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물론 이게 세상을 바꿨지만 앞으로 10년 후에는 아마 야 그때 그 10년 전에는 챗 GPT 없이 어떻게 살았지 그럴 겁니다. 그렇게 또 바뀌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디지털 문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저렇게 있는 대로 골라라 뭐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꼭 한 분만 더 질문 없으십니까? 예, 조선생.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을 한번 크게 띄워주신 그런 명강의라셔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대학교 이제 프랑스의 그 시험에서 그런 그 일종의 논술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멋진 질문을 한국에서 도입하면 좋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그 과거를 보면은 과거 때 문학이 그랬던 것 같아요. 거의 뭐 지금 프랑스 수준의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시험 보는 사람이 다 긍정적으로 했고 거기에서 이제 입신양명 하는 그게 나왔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뭐 몇백 년이 지났지만 사실 그 시대하고 큰 차이가 없잖아요. 누구든지 이제 수능을 봐가지고 정말 눈에서 개울에서 용연하는 걸 다 기대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걸 지금 못 쓰는 이유는 그 변별력이 할 때 그 시험 그 채점에서 공정성의 문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챗GPT 지금 말씀하셨는데 챗GPT를 이용해가지고 그런 그 소위 개량적이지 않은 그런 문제에 대한 그 평가를 봤더니요 인간보다 훨씬 엄청나게 높은 객관성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전 세계 한 400개 국가 대학의 그 혁신 사례를 모아가지고 어느 혁신 사례가 제일 훌륭한가는 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해서 그 대학 랭킹을 한번 매겨봤는데 챗GPT가 나오기 전까지는 거기에 참여한 그 400개 대학의 총장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식으로 한 200개 대학의 총장들이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 결과하고 챗GPT가 그 모든 자료를 가지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 평가한 걸 비교해보니까 상당히 비슷한데요. 그 엄밀성은 챗GPT가 훨씬 높은 거예요. 그렇다면 만일 우리도 또 챗GPT를 훨씬 더 발전시켜야 되고 객관성을 우리가 담보해야 되겠지만 그런 프랑스식의 또는 옛날 그 과거식의 그런 논술 시험을 보되 사실 인간은 다들 이제 바이어스가 있잖아요. 오히려 챗GPT를 좀 더 객관화시키고 발전시켜가지고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될 테니까 그런 거기에 의뢰를 하면은 객관성도 담보가 돼서 많은 그 시험 치는 사람들이 학부형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공학을 하셨으니까 이런 가능성이 정말 실현될 수 있을지 한번 챗GPT를 써서 채점하는 거는 그건 굉장히 쉬운 일일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못 믿겠다 그럴걸요 아마. 그러니까 그것도 못 믿겠다 그러 자기 성적이 나쁘게 나오면 잘 나오면 믿고 못 믿겠다고 그러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데는 그 채점 두 사람이 하고요. 두 사람이 해서 점수가 비슷하면 그냥 가고 점수 격차가 크게 나오면 제3자가 한 번 더 하고 근데 그걸 사회가 다 신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거기도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다 채점합니다.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뭐 그렇게 그런 논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두 줄씩이라도 쓰는 그런 문제라도 좀 몇 개 들어갔으면 그게 첫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